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 안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남북한 간의 적대적인 관계, 이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북한 간의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전쟁, 그 점이 바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전쟁과 평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1950년 6월 25일 발발을 했죠. 그리고 1953년 7월에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 포성이 멈춘 약 만 3년이 좀 넘는 그런 시기 동안 남과 북 사이에서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이었죠. 이 한국전쟁은 결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남과 북이 분단이 된 이 상태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을 보자면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에 38도선을 북이 38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과 북의 경계선은 북이 38도선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실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 말미에 소련이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그 이전인 약 한 일주일쯤 전에 이 소련이 참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원래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주 전쟁터는 이 독일과의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서부 전선에 해당되죠. 유럽 쪽에서. 독일이 이제 그 소련을 영토까지 쭉 침공했던 것에 대해서 반격하고 하는 것이 주 전쟁터였는데, 이 히틀러까지 항복하고 이탈리아까지 무너지고 나서 마지막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으로서 마지막까지 전쟁을 이끌었던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의 전쟁에 드디어 이제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은 그러니까 소련은 영토상으로 보자면 바로 우리 한반도의 끝부분에 맞닿아 있죠. 소련군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이 주로 태평양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 비해서는 거리상으로 좀 먼 거리에 있었죠. 소련이 참전을 선언하게 되면서 소련은 계속 이제 바로 남하를 시작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38도선 이 위쪽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38도선의 남쪽에는 이 미군이 진주한다, 이런 이제 그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한반도는 이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기준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영토로 간주가 됐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일본의 영토인 한반도에 소련과 미군이 나누어서 진주를 하게 된 과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합국이 추축국의 영토를 나누어서 이렇게 점령을 했던 사례는 사실은 이제 먼저 독일이 있죠. 독일의 경우도 당시 연합국이라고 지칭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도 연합국이었습니다만 중국이 독일까지 전쟁터를 확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4개국이 독일 영토를 나누어서 분할 점령을 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그 중에서 베를린, 지금도 이제 독일의 수도죠.
그런데 당시에도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였는데 이 베를린이 하필 소련의 점령 지역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만 소련의 점령 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을 다시 연합국이 분할 점령을 하기로 약조가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사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분단 국가가 됩니다. 동독, 소련의 점령 지역이었던 동쪽인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로 재탄생했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즉 이 나머지 3개국이 점령했던 서쪽 지역이 서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국가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베를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의 점령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이 다시 분단이 됩니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마찬가지로 동베를린이 소련의 영토에 들어갔고요. 소련이 점령 지역이 됐고 나머지 3개국의 점령 지역이 서베를린, 이렇게 다시 베를린도 분단이 됩니다. 나중에 탈냉전 시기에 유명한 베를린 장벽 붕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를린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련이 참전을 선언했는데 중국도 연합국의 일원이었습니다만 중국 자체는 이미 중국 영토 안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주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까지 진주할 여력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서 점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You are now crossing 38th parallel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써 있는데요. 즉 바로 이 사진이 38도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38도선에 이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사실 처음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서 점령을 했었던 그 직후에는 북위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내 표시판에서도 당신은 지금 북위 38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표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이곳이 38도선이고 이것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는 있었으나 완전히 그렇다고 또 완전히 왕래가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남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횡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분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정치적 활동들이 무엇이냐면 통일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5,000년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분단이 돼야 되느냐?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치 활동이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먼저 이 통일에 대한 정치 활동이 벌어지기 전에 해방 직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은 미군이 점령을 했고 그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을 했는데 이 두 외국 군대가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48년 9월에서 1949년 5월까지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전투 병력은 철수를 했는데 군사 고문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약 500여 명이 미군이 남아있게는 됩니다.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투 병력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있어서도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 군대가 이렇게 다 빠지게 되니까 남북한의 군대가 진공 상태가 됐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된 것은 아니죠.
북한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그 항일 무장투쟁을,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와 간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이 독립운동 세력들이 무장투쟁을 했었습니다. 즉 바로 그 자체가 유격대 군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그 과거의 군대를 중심으로 북한군이 편성이 되고, 남쪽에 있어서는 물론 일부의 독립군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육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좀 특이했던 것은 북한의 경우에는 1949년 7월에서 1950년 4월 사이에 조선의용군이 귀국을 합니다. 약 3만 명,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죠. 이 조선의용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국의 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약산 김원봉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었죠. 조선의용군 역시 그 군대 형태로 조직이 됐고,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연안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에서 좀 내륙 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9년 7월에서 50년 4월까지 꽤 긴 시간이었죠. 약 한 10개월에 걸쳐서 귀국을 했던 것인데, 이 귀국 과정이 사실은 육로로 걸어서 왔던 것이 연안에서 우리 한반도까지,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이 조선의용군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동포들이 함께 또 계속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해서 이 한반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만 명에는 이 3만 명은 주로 군인 중심이었지만 실제 함께 온 사람들은 일반인들까지 포함하자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남북한의 군사에 상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군사상의 변화가 있는 이 과정에서 해방 직후에 남북한에서 각각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시기는 이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각각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했던 시기죠. 그런데 이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이제 정치활동 과정, 치열한 정치활동 과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태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 분단을 넘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어서는 이 정치 세력에 따라서 약간 견해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북진 통일론입니다. 이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처럼 된 것이죠. 북진 통일, 북쪽을 향해서 진격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 북진 통일론은 결국 무력 통일입니다. 전쟁을 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북진 통일론을 주창을 했고, 대한민국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북진 통일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다른 정치 세력이었죠. 김규식 이런 분들. 김구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하셨죠. 그리고 이 해방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미 군정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하나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국 과정이 참 굉장히 말이 많게 됐는데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바로 귀국을 하지 못했고 좀 지나서 하게 됐는데, 그나마도 미군정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해라. 그래서 참 쓸쓸하게 개인 자격으로 이분들이 귀국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정당이 그 한독당입니다. 한국 독립당의 약자죠.
한독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협상론이었습니다. 남북 협상론. 그래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사실은 이 과정에서 김구, 김규식 이 두 분이 이 김일성 북쪽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기도 하죠.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김구 선생님이 남긴 말에 비록 38선을 베고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물론 실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해방 직후에 남쪽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통일론이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대별되는 통일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북쪽에 있어서는 해방 직후 북한의 통일 방안은 물론 북한 역시 정치 세력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었으나 북한에 있어서는 정치 세력의 정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물론 하나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흔히 이제 만주파 혹은 빨치산파 이렇게 불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의용군을 귀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세력, 이 정치 세력을 연안파 이렇게 좀 불렀고요. 그리고 소련군 군사고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 공산당 중에 소련 공산당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원래 이제 조선 사람이 소련 공산당이 당원이 돼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소련 공산당 당원 자격으로 이 북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련파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세력으로서 이제 그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 있죠.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이 해방 직후에 정치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연금당하고 뭐 정확하게 지금 사망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망하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남은 세력들은 결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단일한, 다만 정파적으로는 다른 이런 그룹들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체적으로는 첫 번째 북한에서의 통일 방안은 민주기지 노선을 주창합니다. 민주기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지역을 이 전체 한반도의 민주기지, 근거지로 만들어서 여기를 잘 건설을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남한과의 통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 민주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북한은 이제 민주기지인데 남한은 민주주의가 안 돼 있다. 이건 북한의 주장입니다. 고로 남한의 민주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하겠다. 자, 이 과정에서는 이제 남쪽에서는 당시 남노당, 남조선 그 노동당이 있었죠. 그 남노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남한을 민주화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엔 이런 민주기지 노선이었다가 미군정화에서 남노당 자체도 곧 불법화되고 이러면서 소위 박헌영을 중심으로 했던 남노당 세력이 대거 이제 월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의 또 다른 하나의 정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노당 세력들이 다 월북을 하게 됐을 때 크게 봐서 북한은 네 가지의 정치 그룹으로 정권을 구성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일성을 중심으로 했던 만주파, 빨치산파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안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소련파, 그리고 이제 남노당파, 이렇게 네 가지의 정치 세력으로 북한의 권력이 구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남노당파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미군정에 의해서 불법화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북한에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남로당파야말로 남한을 무력으로라도 이거 통일해야 된다. 결국 그러한 무력으로라도 남쪽과의 통일을 하자, 즉 전쟁을 불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국토 완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 됩니다. 말하자면 국토를 완전 정복하자 이런 의미겠죠. 결국 해방 직후에 보면 남쪽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나 북쪽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모두 전쟁을 불사하고 통일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어쩌면 한국 전쟁은 어찌 보자면은 이건 필연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남쪽의 정부나 북쪽의 정부나 공식적으로 전쟁을 불사하고 통일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전쟁의 결정 과정을 좀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로당파 즉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은 이 남한에 있어서 이 남로당이 불법화됐기 때문에 지하당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남한에서의 유격대 활동과 그리고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격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 대중들이 그 근로인민대중 당시에 이제 그 북쪽의 표현이죠. 박헌영 쪽의 표현이죠. 근로인민대중들은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서 대중적으로 봉기할 수 있다. 즉 즉 북한에서 만약 이제 북한이 공격을 했던 하여튼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그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남쪽에서는 유격대가 호응을 하고 남쪽의 근로인민대중들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서 대중 봉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 북한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1950년 4월에 김일성 스탈린 면담이 있었고요. 1950년 5월에는 김일성, 박헌영과 마오쩌둥,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죠. 마오쩌둥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즉 북한의 동맹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소련과 중국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물론 이제 아주 흔쾌하게 무조건 도와줄게라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 김일성 스탈린 면담에서 당시 스탈린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 아니냐 북한과 그러므로 중국과의 면담을 통해서 중국의 동의를 먼저 얻어라. 즉 소련은 상대적으로는 좀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직후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전쟁을 소련이 직접적으로 참전해서 벌인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중국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중국군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즉 어떤 시기였냐면 처음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다가 다시 퇴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유엔군이 북진을 했고 그래서 평양을 이제 점령까지 합니다. 즉 압록강을 돌파를 했는데 바로 그 압록강을 돌파하는 그 시기에 중국군이 대거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중국은 김일성에 대해서 후원을 약속했으나 막바로 중국 역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압록강이라고 했군요.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그러니까 대동강이 돌파당하니까 이제 참전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 중국은 막바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이 한반도의 경계가 되는 강, 즉 압록강 주변에 군사를 배치만 하고 계속 전세를 이제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동강 전선이 돌파되면서 이제
한반도로 진입을 시작했는데 이 점이 재밌는 것은 임진왜란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조선이 일본이 침략했을 때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명나라가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막바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이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대동강이 돌파당할 때 그때 명나라에서 참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습니다만 남의 나라의 전쟁에 바로 이웃한 그 국가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무조건 이제 참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이제 립서비스처럼 도와줄게, 친한 사이라면 그러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도 직접 이거 참전해야 되겠다라는 참전 결정까지는 이 전선이 돌파되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우리 영토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참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후원, 지원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전쟁에 이 장비, 군사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했었죠.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1950년 6월에 북한에서는 남쪽에 대해서 평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영유아했던 조만식 선생과 이 남로당의 박헌영이 월북한 이후에 남로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김삼룡, 이주하 이 사람들을 동시에 교환하자 이런 제의를 하기도 하고요.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러니까 남쪽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국회격이죠.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에서 평화통일 방안을 남쪽이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평화 제스처를 취하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시작되죠. 북한은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남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반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남쪽에서 공격을 했었다 하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이 얘기였습니다. 자신들이 38도선 전역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남하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사실상 준비된 상태에서 밀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점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즉 분단에서 한국전쟁 발발까지 이 시기에 38도선에서는 상당히 이제 교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전의 수준은 단지 38도선을 중심에 두고 넘어가지 않고 총 쏘는 수준이 아니라 넘어가는 수준이고 사실은 넘어가서 상대 영토를 일부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일이 계속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총을 쐈냐라고 따지면 좀 애매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놓고 해석하더라도 이건 북한이 전역에서 밀고 내려갔다. 즉 남침이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을 가지고 학자들끼리도 이제 여전히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정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북한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제 얘기는 결론은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은 박헌영이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김일성을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그 계획을 입안했고 스탈린을 만나서 재가를 받고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받아서 한국전쟁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연성은 계속 좀 있었고 이거 잘못하면 곧 전쟁 일어나겠는데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냐. 사실은 이 점이 가장 문제죠. 이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국가안보의 기본은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겠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당시 집권 세력이 이렇게 국가 안보에 그 정성껏 이 심혈을 기울여서 뭘 준비했느냐? 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발발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언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북진 통일론이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우리가 전쟁을 무력으로 이제 그 북한을 치고 진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즉 하루 만에 북한 전역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걸 계속 이제 그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 정반대 상황이었죠. 바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개시되고 그 직후에 대전으로 피신했다, 목포로 피신했다, 부산까지 이렇게 계속 밀려갔습니다. 심지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목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갈 때는 당시 대한민국 강요들조차도 대통령이 어디로 피난을 간지 아예 연락이 두절되면서 아예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아예 그 연락을 끊고 피난을 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다른 점이 아니라 바로 이 국가 안보,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쫓겨났던 그 외적의 혹은 물론 이제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외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외부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우리 국가의 외부에서의 침략에 대해서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죠, 사실은. 우리 치욕스러운 역사를 따지자면은 선조 임진왜란도 있을 거고요. 그 뒤에 병자호란도 있겠죠. 인조가 그 삼두고구라고 하죠. 이 강화도에서 나와가지고 머리를 3번 찍고 이렇게 해서 항복선언했던 그런 것에 이 못지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못지않은 일이 왜 벌어졌냐.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것이죠. 사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보더라도 이 일본에 갔던 우리 그 통신사들 견해가 달랐는데요. 한 사람은 전혀 일본은 전쟁 준비 안 하는 것 같다 그랬고 한 명은 아니다.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율곡이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양병을 해야 된다. 10만 양병설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다 역시 그것을 배척하고 사실은 안보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즉 무능했죠. 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안보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업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굉장히 이건 평가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쟁이 발발이 돼서 50년 6월 25일 북한이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문제는 남한 및 미국의 지휘 라인이 부재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을 합니다. 6월 27일 오후 9시에 우리 국군은 서울 사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녹화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문제는 오후 9시에 방송이 나가는데 다음날 새벽 2시. 그러니까 한 5시간 뒤죠.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이 함락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방송까지 했는데 녹음한 것이었지만 그 말을 믿고 그냥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대한민국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적의 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비밀리에 도피했는데 대전에서 목포를 거쳐서 7월 2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남한을 지원하자라고 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6월 27일에 이런데요. 이때 굉장히 특이했던 사실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 이 5개국이 있죠. 이 5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이라는 국가는 지금의 중국, 사회주의 중국이 아니라 장제스가 다스리고 있던 중화민국,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그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당시 기준으로 하나였죠, 소련. 이 상임이사국이라는 얘기는 거부권이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를 못하죠. 당시 소련의 이 대표가 이 감기 몸살이었던가요? 그 건강을 핑계대고 이제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결의안 채택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소련 대표가 참석 안 했는지는 좀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미군이 이 한반도의 전쟁에, 이 교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 7월 5일입니다. 오산 지역에서 미군의 이 스미스 부대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는데요, 이 스미스 부대가 참전을 했는데 바로 패합니다. 사실 이때 미군은 굉장히 북한군을 얕잡아봤다고 합니다. 미군의 모습만 보여줘도 북한군은 도망갈 것이다. 함부로 우리 미국에 덤비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군을 이제 얕잡아 보고 전투에 참전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산에서 바로 이제 패배하면서 계속 미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결국 쭉 밀려서 어디까지 밀리게 됐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이면은 경북의 한 절반 정도까지도 밀린 거죠. 부산, 경남, 울산에서 울산, 경주 한 요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경북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북한 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밀리고 나서야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했고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여기서 이제 전선이 교착되기 시작을 하니까 시간을 확보해서 재정비를 했고요.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당시의 낙동강 방어선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동쪽 끝으로는 포항 옆에 이제 경주, 울산, 영천, 군위, 칠곡, 대구, 경산, 청도,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역이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통영이고 이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다 북한군이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으로의 망명까지 고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밀리게 되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점령당하면 일본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구나까지 해서 그 일본 망명까지 타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계속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함락되면서 함락 직전에 임시 수도를 대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7일이고요. 자, 그런데도 계속 이제 북한군의 이 남하가 되니까 대전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7월 16일에 대구를 임시 수도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바로 전선으로, 그러니까 대구 바로 위에까지 전선이 내려오게 되니까 대구 역시 이렇게 되면 언제 북한군에게 함락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죠. 자, 그렇게 돼서 8월 18일에는 부산을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로 선포하게 됩니다. 즉, 서울에서 이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만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하나, 둘, 셋, 3번 바뀌죠.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이렇게 계속 전황이 계속 불리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계속 이렇게 변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드디어 전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세 변화는 바로 9월 15일에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이죠. 이것은 아마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영화도 보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인천 상륙작전은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작전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니까 북한은 보급로가 끊어지게 되는 셈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이 서울로 진격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을 탄환한 것이 인천에 상륙한 것이 9월 15일인데 약 한 2주일 정도에 걸쳐서 결국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 동시에 아까 이 그림에 있었던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이 반격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 지역,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 충청 지역,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 이쪽에 있었던 북한군들은 서울에서부터 서울과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이 국군 사이에 낀 신세가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도 패퇴를 해서 다시 북쪽으로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즉, 우리는 계속 북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9월 28일에 탈환을 했는데, 탈환하고 나서 계속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38도선을 돌파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고, 그리고 원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10월 9일입니다. 평양을 점령한 날은 10월 19일입니다. 그리고서도 계속 이제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압록강 인근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압록강 인근의 초상분이 10월 26일, 그리고 함경북도의 해산시가 11월 23일, 역시 함경북도의 청진시가 11월 26일, 이렇게 다 각각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 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은 거의 압록강 인근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다 북한 영토를 점령을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됐는데요. 중국인민지원군의 사령관이 팽덕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사령관이 돼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중국의 참전이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흥남 철수작전이 12월 19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즉, 흥남에서부터 거대한 군함이 원래는 이 연합군을 싣고 철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민간인들까지 태우고 철수를 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국제시장이라고 한 영화의 초창기에 나오죠. 이게 12월 19일입니다. 자, 이렇게 흥남에서만 철수한 것이 아니라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대거 전선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계속 전선이 남하하게 돼서 다시 서울을 포기하고 철수한 것이 1951년 1월 4일. 그래서 이 서울을 철수한 이때를 우리가 일사후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전선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전선이 교차하게 되는 지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지점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실 거의 한 2년 가까이 전선이 교착이 돼서 아주 지리한 전쟁이 지리하게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이 정전협상은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약 1년 뒤, 1년하고 1개월쯤 뒤인 셈이죠. 1951년 7월부터 정전협상이 개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전선이 교착이 됐고요.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결국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정전협정이란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협정입니다. 전쟁을 끝낸 협정이 아니라 일단 전쟁을 좀 중지하자 이런 협정인데요. 정전협정 체결문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최고사령관 팽덕회, 이쪽이 같은 편으로 일방으로 해서 두 사람 이름이 써 있고요. 다른 편의 이름은 유엔군 사령관 미군 대장 클라크, 이 한 분만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요. 이게 두고두고 이제 계속 논쟁의 씨앗이 되죠. 나중에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럼 한국은 평화협정이 자격이 있냐? 너넨 정전협정 때 참 체결하지도 않았잖아. 서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의 근거가 돼버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1953년 10월 1일 체결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조약이니까 조약은 각각 또 의회 비준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11월 18일에 이 조약이 발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제적으로 이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는 국제적으로 이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전쟁에 관련됐던 국가들이 모이자. 그러면 전쟁에 관련됐던 국가들이 북한, 중국, 소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유엔군 참전했던 국가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국제회담을 하게 됩니다. 19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통일방안의 합의는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기자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의 결정으로 한반도의 통일방안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반도의 통일방안이라고 한 것이 남이든 북이든 받아들여야 이게 통일방안이 되는데, 결국 남이나 북이나 현재까지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단 체제는 53년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70년, 올해가 70주년이 되죠. 결국 이 분단 체제를 통해서 우리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회에 분단이, 즉 전쟁이 끼친 영향인데요. 결국은 첫 번째로는 70년 동안 남북의 대립은 지금까지도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죠. 군사적 대립, 정치적 대립, 모든 면에서의 대립. 이쪽, 물론 중간중간에 남북 간의 협력, 대화 이런 것도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남북한은 굉장히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남북 대결을 기본 전제로 해서 남북 협력이라고 한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단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즉 냉전 시기, 특히 냉전 시기에는 이 분단 이데올로기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일화되어 있었는데요. 남쪽의 경우를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반공 이데올로기, 그 다음 친미 이데올로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분단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체를 규정하게 됐죠. 물론 이 부분들은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민주화 이행이 되고 나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이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이완됐다는 게 대표적으로 그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요. 서울 올림픽에서 소련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련을 응원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기한 것이죠. 소련이라는 국가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단 이데올로기가 많이 약화가 됐는데요. 민주화 이행을 통해서 부분적인 이완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 분단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내재화되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완전히 편입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중국이 부상하고 한일 간의 갈등인데, 뭐 이러한 이제 우리 국제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그 환경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국제 정치 공간을 모색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국 전쟁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모두 거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지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상태이다. 70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정전협정 때문에 이제 나온 문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정전협정의 서명,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서명을 안 했는데 평화협정을 맺을 때 이게 당사자가 돼?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역시 있습니다. 중국 역시 서명자가 중국 군대의 공식적인 중국 군대는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인민지원군, 일종의 의용군 형태였다는 것이죠. 인민지원군으로 인민지원군 사령관인데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중국 당신들도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지 않아?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이렇게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전쟁의 당사자라고 봐야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이제 그 위원장,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3자 혹은 4자 간의 이제 그 회담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니 3자는 어디이고 4자는 어디야? 뭐 이것이 상당히 좀 그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남북의 정상회담에서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남북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디야?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각각이 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은 당연히 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좀 불쾌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해서 해결할 문제들 중에 남북한 간, 북한, 미국 간 문제와 더불어서 기타 주변국들과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상태로 넘어가는 것에 이것을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하게 전쟁을 우리가 침략을 당한다면 모를까 그때가 아니라면 전쟁은 이 선택지에서 배제를 하되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전쟁과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이 야기한 한반도 평화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